여보,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에이, 과로했나 보네. 우리 유럽 패키지 다 예약했는데 어쩌라고? 너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6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죠. 아버지 장례식에 시댁 식구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직후 찾아온 변호사가 전한 충격적인 진실. 평범하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강남 일대 건물주였고 시어머니가 15년간 운영해온 건물이 모두 유나 아버지 소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 와주세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회사 회의 중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길이었죠.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공항인데. 어머니랑 통화해봐. 준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배경으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다시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에이, 과로했나 보네. 우리 유럽 패키지 다 예약했는데 어쩌라고? 너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우리 2주 일정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농담 아니야. 우리 작년부터 계획한 거라고. 비행기 표도 환불 안 돼. 네가 병원비 내. 그럼 잘 다녀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유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웠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지금 응급시술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족분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요?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와 유나 단둘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지금 공항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차갑게 울렸죠. 유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유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빨리 오라고 하셔. 제발 와줘. 나 혼자는 무서워. 유나야,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어머니가 안 된대. 이미 출국 수속 다 받았어. 비행기도 곧 출발이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혼자라도 와줘. 어머니는 여행 가셔도 되니까 당신만이라도. 유나야, 그게 어떻게 돼? 어머니 혼자 유럽 보내? 내가 없으면 짐도 못 들고. 장인어른 좀 버텨봐. 우리 2주 후에 바로 갈게.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바닥을 내려다봤죠. 6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유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도 시댁에서 나가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놔두고 친정 가는 게 어디 있어? 내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실 거야. 우리는 대가족이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던 유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유나야. 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 아빠는 혼자서도 잘 지낼게. 회사 일도 바쁘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물류회사였죠.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유나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유나 혼자 키우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유나는 의자에서 졸다 깨기를 반복했죠.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어요. 들어가 보세요.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 옆에 섰죠.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아빠, 저예요. 유나예요. 눈 떠주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유나는 아버지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절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유나는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 복도로 나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셨어요. 혼자 가신 거예요. 딸 하나만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유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아버지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곳으로 정했죠. 그리고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 아빠 돌아가셨어.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할 거야. 꼭 와줘야 해. 뭐? 장인어른이? 잠깐만,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준혁의 목소리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어머, 큰일이네. 근데 우리 내일 모레 귀국인데. 그때 가면 장례식 거의 끝나는 거 아니야? 유나는 핸드폰을 움켜잡았어요. 그럼 일정 앞당겨서 와줘. 나 혼자 장례식 치를 수 없어. 유나야,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비행기 표도 날리고 호텔비도 날리고 우리도 돈이 아까워. 준혁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중요해? 지금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미안해.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절대 안 된대. 우리 돌아가면 바로 갈게. 3일장이면 마지막 날은 볼 수 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먼저 왔어요. 유나 씨, 정말 큰일 났네요. 회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직원들은 차례로 분향하고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사업 파트너들이 왔어요. 강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따님 혼자 계시네요.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에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죠. 오후가 되자 아버지 대학 동창들이 왔습니다. 유나야, 내 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사위는 어디 있어? 장인 장례식에 사위가 없다니. 한 분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하고 있어요. 급한 일? 장인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분이 혀를 찼습니다. 다른 분들도 수군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참 이해가 안 돼.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출장이 뭐가 중요해? 시댁 어른들은 오셨어요? 아니요, 다들 바쁘셔서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창 한 분이 한숨을 쉬었죠. 유나야, 힘내. 아버지는 너가 잘 살길 바라셨을 거야.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빈소에는 유나 혼자 남았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 지키실 분 계세요? 저 혼자 있을게요. 혼자요? 가족분들은요? 없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제대로 오지 못했어요. 시댁 눈치를 보느라 말이죠.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 혼자 있는 게 편해. 유나야, 넌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 해. 결혼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늘 유나 걱정만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혼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조문객들이 왔어요. 이번엔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었죠. 강 회장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따님,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부회장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분이 실무는 다 아시니까. 아버지 회사 부회장 박경태 씨가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보내다니.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사 일은 제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일단 장례 잘 치르세요. 박 부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동창들이 왔습니다. 유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 자랑하셨는지 아니? 딸이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유나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직도 안 왔어? 이틀째인데?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에게 아침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유나야, 우리 지금 로마야. 바티칸 갔다 왔어. 정말 멋있더라. 유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 지금 아빠 빈소에 있어. 혼자? 미안해. 우리 내일 모레 비행기 타? 그럼 모레 저녁에 한국 도착이니까 마지막 날은 볼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날이요? 발이 나는 날 오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비행기 표가 그렇게 끊겼는데. 조금만 참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인 날이었어요. 유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분들이었죠.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영구차가 준비됐어요. 상주인 유나가 영정을 들고 앞에서 걸었죠. 뒤에는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따랐습니다. 준혁과 시댁 식구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영구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죠.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함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곳이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났어요.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과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와 준혁은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유나야, 우리 지금 공항이야. 곧 비행기 타. 장례 잘 치렀어? 네,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우리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그럼 이따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준혁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죠. 어머, 유나야,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마치 주말 여행 다녀온 것처럼요.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면세점에서 산 건데 네 거야.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한 마음에. 명품 가방이었어요. 유나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알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도 사왔잖아. 선물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장례식에도 안 오셨고요. 그런데 지금 면세점 선물로 때우시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준혁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말 조심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유나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조심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못 가게 하셨죠? 아빠가 혼자 명절 보내는 동안 전 시댁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아빠 생신에도 제 생일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가 허락 안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놔두고 친정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친정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안 가는 게 말이 돼요? 여보, 준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요? 잘못한 게 뭐예요? 지금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잖아. 그럼 어머니는요? 유나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과로했나 보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게 다르지 않아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 혼자 장례식을 치렀어요. 혼자 조문객들 맞이하고 혼자 밤을 새웠어요. 목이 메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위가 어디 갔냐고. 시댁 식구들은 왜 안 오냐고 물었어요. 전 고개도 못 들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에 트집 잡을 때도, 제 옷차림 지적하실 때도, 제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실 때도 다 참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력? 그게 노력이야? 넌 늘 표정이 어두웠어. 시댁 식구들한테 웃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라. 당연하죠. 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전 이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잖아요. 여러 번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고, 좀 말려달라고.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유나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죠. 좋아. 내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뭐 붙잡아둔 것도 아닌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거지. 우리 준혁이 여자 많아.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을 묶어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편리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였죠. 좋아요. 이혼할게요. 준혁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유나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혼은. 힘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전 6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들한테 전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꾼일 뿐이구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전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유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 탁자 위에 놓았죠. 일주일 안에 서류 보낼게요. 협조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준혁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명해서 보냈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변호사의 말에 유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은 조용했어요.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 안은 그대로였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아버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유나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유나 결혼 자금 3천만 원, 유나 명절 용돈 50만 원. 아버지가 유나에게 준 돈을 하나하나 적어두셨더군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다. 시댁에서 힘들 텐데 늘 웃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첩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강유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정태민입니다. 돌아가신 강석훈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유언이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나야, 아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온 거야. 아빠가 운영하던 물류회사 기억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아빠는 20년 전부터 부동산에 투자했단다. 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5동. 모두 네 거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물류회사 지분 65%도 내 거야.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 아빠가 다 알아. 그래서 더 비밀로 했어. 만약 시댁이 알았다면 너한테서 빼앗으려 했을 거야.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네 거야. 회사도 건물도 전부.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아빠가 평생 모은 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였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언장을 보시겠습니까?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고인께서는 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5동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따님께 상속하신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5동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청담동 상가 건물, 압구정동 오피스텔, 논현동 복합상가, 역삼동 업무용 빌딩, 그리고 신사동 패션 빌딩입니다. 얼마짜리인데요? 감정가로 총 1,200억 원입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강성물류의 발행 주식 65%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전부 따님께 상속하셨고요.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기준 매출액이 350억 원입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 되고요. 유나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제가 세무사와 함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건물 세입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요? 네. 고인께서는 매년 세입자들과 간담회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건물주로서 따님께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신사동 패션 빌딩으로 향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6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디 찾으십니까? 저는 강윤아입니다. 오늘 세입자 간담회 참석하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신임 회장님이시군요. 10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에 도착하자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나와서 맞아주었죠. 회장님, 이쪽입니다. 세입자분들이 모두 대기 중이세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명 정도의 세입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나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나 홀딩스 회장 강윤아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세입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때 앞줄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였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유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옆에는 준혁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로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 건물을 20년간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제가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세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임대료 인상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분간은 동결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은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장기 세입자분들의 계약 조건을 확인 중입니다. 일부 특혜성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 둘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준혁만 자리에 남아 있었죠. 유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유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내가 건물주라고? 장인어른이 물류회사 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류회사도 하셨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하셨어요. 20년 동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2층 부티크, 3층 부티크, 5층 부티크. 모두 어머니 가게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장사하셨네요. 그런데 임대료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시세의 50%밖에 안 내셨더라고요. 15년 동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사돈 사이라고 배려해 주신 거야. 맞아요.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셨죠. 제가 시댁 며느리였을 때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남이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준혁이 나섰습니다. 유나야, 그래도 6년을 가족으로 살았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6년을 가족으로 살았다고요? 유나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에 온 적 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럽 여행 가셨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유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계약서 확인해 보니까 특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가족관계 유지 조건부 할인이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으로 그 조건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정상 임대료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 임대료가 2배로 오른다는 거야? 네. 그리고 15년치 차액도 청구할 겁니다. 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건 위반 시 소급 적용한다고요. 그게 얼마인데? 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계산해 보니 약 30억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 여사가 다른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린다고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입자 20명이 연명으로 민원을 넣었더군요. 건물주 갑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화가 났습니다. 이분들 계약서 확인했나요? 대부분 정상 임대료를 내고 계십니다. 최 여사만 특별 할인을 받았고요. 그럼 왜 민원을 내는 거죠? 최 여사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세입자 임대료를 올린다고 말한 것 같아요.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급 세입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내일 당장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실에 세입자들이 모였어요. 불안한 표정들이었죠. 유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모신 이유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일부에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한 세입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최 여사 임대료 인상은 뭡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가족관계 유지 조건부 할인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제가 최 씨 가족과 이혼하면서 이 조건이 소멸됐어요. 세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른 분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임대료 동결을 약속드립니다. 최 여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15년치 차액을 청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께서 다른 세입자분들께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입자들이 하나 둘 나갔어요. 몇몇이 유나에게 다가왔죠. 회장님, 오해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 건물주 며느리 내쫓기 논란. 이혼 후 시어머니 가게에 30억 청구.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유나를 둘러쌌어요. 회장님, 시어머니한테 30억 청구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혼 보복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자 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언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나의 회사 주가가 10% 급락했어요. 물류회사는 상장사였거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요. 김태호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아버지 때부터 20년간 일한 사람이었어요. 김 실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 고 회장님께서 이런 날을 대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실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회장님께서는 주요 기업 총수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내 10대 기업 중 3곳의 회장들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우리 업계에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따님 강윤아 회장을 전폭 지지합니다. 또 다른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강윤아 회장의 경영 능력을 믿습니다. 언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내쫓기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 이행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유나는 김 실장을 봤습니다. 김 실장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네. 고 회장님께서는 회장님이 어려움을 겪을 걸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들을 만들어 두셨죠.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유나의 단호한 경영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건물 관리도 물류회사 운영도 점차 익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어요.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최 여사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 여사가 한 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속재산소송 전문 변호사예요. 상속재산소송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날짜를 보세요. 화면에 날짜가 보였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최 여사가 장인어른 사망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출된 상담 기록입니다. 최 여사가 며느리 자격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유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년간 시부모를 모셨으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유럽 여행 예약 날짜입니다. 장인어른 사망 2주 전에 예약했어요.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최 여사는 아버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례식도 피할 계획을 세운 거죠. 왜 장례식을 피한 거죠? 감정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소송할 때 냉정하게 보이려고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변호사 상담 기록, 여행 예약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최 여사가 15년간 할인받은 임대료,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부티크 확장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층 가게로 시작해서 3층, 5층까지 늘린 거죠. 모두 아버님 건물에서요.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키운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도 조작했습니다. 회계 조작이요? 네. 실제 임대료보다 더 많이 낸 것처럼 장부를 꾸몄어요. 탈세를 피하려고요.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준비해 주세요. 사기, 배임, 탈세 모든 혐의로요. 일주일 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여사의 부티크 3곳 모두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강윤아 회장님이시죠? 최 여사 고소건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나는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모든 걸 진술했어요. 고소인께서는 피고소인 최 여사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 여행 예약 내역, 회계 장부 조작 증거.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네요. 한 달 후 기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최 여사는 사기,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어요. 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강남 부티크 운영자 최모 씨, 전 며느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계획적 범행. 최 여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유나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어요. 정 변호사가 함께였죠. 회장님,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유나는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최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왔더군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피고인 최 여사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전 며느리 아버지의 사망을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변호사 상담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생전에 이미 상속재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격으로 기여분을 청구하려고 했죠. 최 여사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단순한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기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혼했으니까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예약 내역을 보시죠. 피해자 사망 2주 전에 예약했습니다. 장례식 날짜와 정확히 겹치게요.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요? 그럼 왜 며느리가 장례식 참석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거절했습니까?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조작 증거입니다. 검사는 장부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15년간 임대료를 시세의 50%만 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정상 임대료를 낸 것처럼 기록했죠. 탈세를 위해서입니다. 판사님이 최 여사를 보셨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 여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절약한 돈으로 사업을 키운 것뿐입니다. 잘못이 뭡니까? 절약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우고 제 아버지 사망까지 계획하고 장례식도 거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게 가족이 할 짓입니까? 최 여사는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은 석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죠.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피고인 최 여사는 사기죄로 징역 2년, 조세포탈죄로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음 주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될 것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시어머니한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유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정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일주일 후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자리였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임대료 할인으로 30억 원의 이득을 받습니다.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억 원을 청구합니다. 총 50억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최 여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50억은 과도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지불 능력은 판결과 무관합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억 원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유나는 김태호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내 건물에서 시댁 전부 쫓아내요. 세 곳 모두요? 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발송됐어요. 최 여사의 부티크 세 곳 모두예요. 임대차 계약 특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한 달 내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유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부탁이야.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실장에게 지시했어요. 강제 집행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가게를 비우지 않았어요. 법원 집행관이 출동했습니다. 유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았죠. 2층 부티크명도 완료했습니다. 3층도 완료했습니다. 5층도 완료됐습니다. 세 곳 모두 문을 닫았어요. 최 여사의 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도 진행됐습니다. 50억 원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였죠. 최 여사 명의 아파트, 차량, 예금, 계좌 모두 압류됐습니다. 최 여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최 여사가 와 계십니다. 유나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하지만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최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어요. 유나를 보자 최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최 여사님. 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나야, 도와줘.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도 없어. 가게도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러시겠죠. 제발 배상금만이라도 줄여줘. 50억은 너무 많아. 평생 갚아도 못 갚아. 법원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분할로라도 해줘. 응? 한 번만 봐줘. 안 돼요.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제발. 우린 6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그때 정 하나도 없어? 가족이었나요? 유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가족이셨나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요?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너무 늦었어요. 최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발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살 곳도 없어.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 일어나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15년간 베푼 혜택은 기억 안 나세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아끼셨잖아요.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엔 오지 않으셨어요.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변호사 선임하셨죠? 상속 재산 가로채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야. 난 그냥. 최 여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나는 경비에게 손짓했어요. 이분 나가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출입 금지시켜주세요. 네, 회장님. 경비가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최 여사가 소리쳤어요. 유나야, 넌 정말 냉정해. 인정머리도 없어. 유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넌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유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무표정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음 날 유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이었어요. 아버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제대로 응징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꽃을 흔들었어요. 앞으로 잘 살게요. 아버지가 만드신 회사 잘 키울게요. 직원들도 잘 챙기고 세입자들도 잘 도와줄게요.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감사해요.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차에 올라 핸드폰을 봤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이었어요. 물류 사업 확장, 해외 진출, 새로운 건물 매입 계획이 담겨 있었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진행하죠. 정말요? 투자 규모가 큰데요. 아버지께서 기반을 다 만들어 두셨잖아요. 이제 제가 키워나갈 차례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결혼할 때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눈치 보는 며느리에서 수천억 원대 기업 회장이 됐으니까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유나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요. 건물도 회사도 든든한 조력자들도 모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최 여사 쪽에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배상금 분할 납부 신청했고요. 승인해 주세요. 대신 한 달이라도 연체하면 바로 강제 집행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 세입자 간담회, 저녁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아버지가 원하신 삶이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유나는 계속 일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빌딩을 나서는데 경비가 인사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유나 혼자만의 집이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아빠, 잘 자요. 조용히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무시와 차별,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 장례식을 건너뛰면서도 면세품으로
미안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만을 요구하면서 그의 아픔은 외면하는 관계들. 혹시 우리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진 않았나요?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